안녕하세요. 휴먼스케이프 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시드라운드 때만 해도 이제 병의원용으로 그 고객관리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사후에 애프터케어를 도와주는 게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애프터케어 솔루션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병원의 기존 전자차트에서도 수집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있던 시간보다는 병원 밖에서 그 소요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 발생되는 병원 밖의 환자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었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생명보험사나 필러 제조사들로부터 데이터 판매 의뢰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자 데이터를 레버리지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 사례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영역인데요. 이 PGHD라고 하면 환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 Patient Generated Health 데이터를 줄임말인데,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핏빗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그 환자분들에게 그 판매를 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벨리딕과 같이 그 별도의 디바이스는 없지만 디바이스 간 또는 회사 간 그 연결하는 API를 개발해서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레버리지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그 기업들이 부딪히고 있는 대표적인 허들은 역시 유저 모티베이션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려면 결국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들의 모티베이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다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수익을 내는 모델 중에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로 도전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Patients Like Me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4년 전에 2004년 정도에 그 루게릭병 환우회에서 출발을 해서 전체 한 65만 명 정도의 사용자 풀을 보유하고 있고요. 단일 환자 커뮤니티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노바티스나 제넨텍 같은 제약회사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대표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플랫폼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atients Like 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1년간 액티브 유저 수가 5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가입자에 비하면 액티브 유저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고, 2년, 3년 전만 해도 뭐 수천 명대 액티브 유저였는데 지금은 아주 그 급속하게 그 액티브 유저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이유들인데,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에서의 병원에 가거나 또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면 낫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굳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하고도 정보를 입력하려는 번거로움을 오랜 기간 동안 감수할 용의가 없기 때문이고, 또 환자들이 직접 생산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을 그 플랫폼사인 Patients Like Me가 수집해서 판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내놓지만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 이슈도 있고, 또 그 정보가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속 그 액티브 유저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는 환자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활용될 때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환자들이 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이 데이터 통제권을 지닌 상태에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유통될 때 그 유통되는 과정을 블록에 기록함으로써 투명한 데이터 유통 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적용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활용되었을 때, 데이터 수요자에 의해서 판매되었을 때는 그 보상이 환자분들에게도 투명하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데이터 유통 환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주요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사용자 집단으로 이제 정한 곳은 그 난치성 희귀 질환 중에서도 그 RP 질환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제 유전성 시각 질환 환우분들이 중심이 되는 실명퇴치 운동 본부라는 환우회입니다. 이 환우회에는 지금 전체 한 8,000명 정도의 환우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수많은 질환 중에서도 저희가 굳이 희귀 질환을 처음 시작으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 그 데이터 수집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말씀드렸던 유저 모티베이션 측면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솔루션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를 사용할 유저 모티베이션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지 않아서 익숙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병 인구의 수나 희귀난치병의 종류의 수도 상당히 많고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귀질환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 그 제약시장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일단 제약시장의 연간 매출 상승률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의 시장,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그 파이프라인 개수가 비약적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곧 정식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의 그 가칭은 이제 모아라고 저희가 지어놨고요. 변경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D앱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환자분들이 처음 증상을 경험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페이션트 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전 과정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이제 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간편하게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 또는 증상, 처음 진단받은 일자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공유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환우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냐면,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또는 되게 오래된 형식의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불편한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논문이나 의학 정보 또는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환우회 여러 활동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허브 기능인데, 이건 제약회사나 연구기관과 같은 그 데이터 수요 사이드에 있는 그 파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환자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소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그 실명퇴치운동본부 환우회 중에서도 그 일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사용성 검증 측면에서의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 저희가 초기 DB로 확보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실명퇴치운동본부 전체 인원에 해당하는 한 8,000명 정도의 환우회들을 초기 사용자 집단으로 확보를 했고요. 8,00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그 희귀질환을 판단하는 기준이 유병연구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가면 희귀질환이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8,000명이라는 수는 단일 희귀질환으로는 거의 단일 하나의 희귀질환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환우회 중에서도 그 일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환우들을 통해서 진 데이터와 피노타입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종류는 그 기본적인 개인 식별 정보 외에 RP 질환을 타겟으로 처음 출시를 하다 보니까 RP 관련된 정보, 특히 이제 포토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안저 사진이나 망막세포 단층 촬영 사진 같은 데이터를 환자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뮤테이션 정보를 따로 받아서 업로드할 수 있게 그렇게 진 데이터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질환은 초기에는 RP 질환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안과 질환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비슷하거나 그 다양한 종류로 그 질환 서비스 대상 질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주로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유병 인구와 같이 그 다음 이제 대상 질환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희귀질환 외에는 이제 전립선암, 갑상선암, 신부전증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굳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질환들은 이제 특정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케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게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IT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접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 대상 질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 분야인데요. 사실 병원에서도 그렇고 또 꼭 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전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하거나 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을 넣어두었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병원에서도 진료할 때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단편적인 증상만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진료와 진단이 가능하도록 그 데이터 활용 분야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연구소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 체결하고 전립선암 환자 대상으로 먼저 그 진료 시에 환자의 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DTX,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불리는 영역인데, 아까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수술 후에 페이션트 전이 과정에서 IT 기반으로 저희가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모바일 앱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 계획은 저희가 환우회를 단위로 지금 그 사용자 풀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기존의 실명퇴치운동본부에서는 그 비밍 이펙트라는 캠페인을 그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연예인 분들도 참여를 해서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금을 이제 환우회 연구비로 기부하는 그런 형태, 그런 구조의 캠페인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인볼브해서 이제 환우회에서 부족한 리소스들을 저희가 이제 그 보완을 해드리면서 환우회 단위로 그 해당 질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저희 프로젝트도 홍보하는 형태로 그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크게 4가지입니다. 데이터 판매, 타겟 광고, 임상시험 솔루션 판매인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판매만 먼저 보자면, 데이터 판매에서는 그 페이션트 전이 과정에서 저희가 모은 그 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그 글로벌 제약회사나 글로벌 제약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주로 시장 분석 차원에서 퀄리 리서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뭐 갤럽이라든지 그런 마켓 리서치 기관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을 보시면 주로 이제 그 PI, 그러니까 임상의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페이션트 사이드가 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풀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어떤 니즈들을 넣어서 그런 퀄리 리서치를 좀 더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는 제약회사와 다이렉트로 저희가 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제 시장 마켓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 임상시험 사이드를 말씀드리면, 그 임상시험에서 이제 피험자를 모집할 때 기존의 93% 정도의 그 피험자 모집 방식의 비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스크리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 대상 피험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면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100명을 모집했는데 93명이 인롤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소진하기 때문에 코스트 세이빙 측면에서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할 때도 저희가 주요 수익 모델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로드맵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서비스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 하반기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처를 이제 검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인도네시아나 일본, 중국 등지로 확장을 하면서 그 올해 데이터 수집한 것들을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초기 결성한 후 5년 정도 계속 병의원용 IT 솔루션을 운영을 해왔고요. 2016년에 법인 설립하고 초기 투자 유치한 이후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로부터도 이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자문단은 이제 DHP의 최윤섭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 대학병원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환우회 그 소속된 분들이 저희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최윤섭 대표님 외에도 이제 DHP의 주요 파트너분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초기에 빌딩하고 백서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어떤 의료 전문가가 없을 때 DHP 그 파트너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업 논리의 전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초기에 저희가 좀 틀을 잘 잡아놓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뭐 제약회사와의 협업이라든지 대학병원과의 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빠르게 프로젝트를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 파트너십에서 좀 강조해서 그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태계 측면인데요. 다른 병원이나 뭐 투자사, 블록체인 뭐 플랫폼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베이랑 녹십자 헬스케어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협업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분들이 그 데이터가 활용됐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보상을 암호화폐로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 뭐 법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해야 되고 은행 계좌도 등록해야 되는 등 허들이 많은데, 그걸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소모성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 또 이제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본인이 받은 보상을 통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의 그 전체 페이션 저니를 함께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시아권에서 선도적인 환자 데이터 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 DHP 이제 백승재 파트너님도 저희 처음 백서 작업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바로 그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HP 파트너스면서 휴먼스케이프를 지금 계속 멘토링하고 있는 백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서 되게 반갑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주신 사전 질문을 했더니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대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 돼서 이런 특히나 질병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민감성 질병, 그러니까 정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향후에 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을 하고 그렇게 밸류를 만들어내실 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트랜스퍼가 돼야 되는데 뭐 동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리갈 또는 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은 대처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처음 프로젝트 빌딩할 때부터 이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법률적인 이슈 관련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그 EMR 솔루션에 보관하고 있는 의무 기록 EM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자이고 병원에서 보관의 의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환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저희가 검체를 복원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정보통신망법에만 저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약관 동의를 통해서 그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외국으로 넘어가거나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그 활용처를 명기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이제 질문이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구글도 그런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도 현재 구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구글도 아마 대표님과 같은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일 때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모아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거냐가 또 다른 질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셨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한 4가지 정도로 그 수익 모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일 그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수요자 집단이 정말 거기에 지불 용의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처음 빌딩하는 단계부터 제약회사라든지 그 제약회사 이제 임상 수탁기관 CRO라든지 그런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어떤 실제로 데이터가 본인들의 코스트를 세이빙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그 임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 임상이 뭐 한 달, 2달 늘어지면은 뭐 몇 억,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피험자를 모집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시판 후 조사 같은 부분, 환자분들의 어떤 부작용 증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이제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런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질문 많고 내용도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아마 요거 끝나고 다음 한 케이스 더 하고 나면 아마 저기 케이터링이 준비된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